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면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되고 발달이 좀 덜 된 거는 보완해서 이 잘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가 재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일반적이고 모두에게 다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영역이 좀 부족할 때 그걸 개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예요. 제가 책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 그 책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걸 발췌한 건데 이것 말고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심리적인 개입 방법뿐만이 아니라 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훈련법들이 있어요. 이제 정리된 문헌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이 어떤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룰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지켜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웩슬러 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웩슬러 검사를 다루는 검사자들의 직업윤리인데 웩슬러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방식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특성을 관찰하는 게 이 웩슬러 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를 여러 번 받으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기억에서 이 검사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지났을 때 검사를 하시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이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한 번 노출된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고유한 인지 패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매뉴얼상에는 6개월 이상,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년 이상 지나고 나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뭔가 인지 기능이 훼손되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 치료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할 때 기억에 의해서 이 검사를 잘하게 된 건지 혹은 치료 때문에 잘 된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3년 전에 한 검사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3년 전에 검사를 받고 3년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면 이게 이 친구의 인지적인 패턴이 드러나지 않아요.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학습을 통해서 개선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웩슬러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훈련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원래 이 아이의 인지 패턴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학습을 해서 이 부분은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사자가 이 아이의 인지 패턴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웩슬러 검사를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10살 전후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15살, 16살 전후로 한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때 뇌가 한번 재구조화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발달 상태에 있는지를 웩슬러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중1, 2 때 어마어마하게 뇌 구조가 개편이 돼요.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뇌의 관점에서 보면 뇌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구조 개편을 하느라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제 정서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2병이라고 하는 건데 인지도 그때 한번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하시면 저는 이제 좋다고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웩슬러에서 어떤 검사를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떤 활동을 하시라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직업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검사를 앞으로 받을 친구들을 위해서 그 검사 결과가 오염됐다고 하거든요. 한번 그 검사에 노출된 친구들은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오염돼서 이 친구의 인지 패턴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한번 받았는데 망한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사전에 받으셨다는 걸 말씀을 하면은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잘 찾아내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인지 능력 중에서 앞에서도 제가 각각의 세부적인 영역을 설명을 드렸는데 운동 활동성의 속도나 동기나 끈기, 유연성이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한 인지적인 특성이에요. 인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기나 끈기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인지적인 특성만 딱 떼놓고 학습에서 볼 수 없죠. 어떤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지적으로만 굉장히 잘하면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인 그 역량 더하기 동기나 끈기가 있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수학 문제라던가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영역들이 실제로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나 학업적인 성취나 수행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냐는 거예요. 무슨 활동이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퍼즐, 블럭, 레고, 시공간적인 과제, 지각 과제, 물체를 분해하고 재조합하기, 기하학적인 모형으로 예술 작업하기, 색종이 접어가지고 붙여보는 거예요. 평면처럼 보이는 색종이를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게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건드려요. 상자를 쌓아서 모양을 만드는 것 역시 입체적인 도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도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운동 활동성의 속도나 유연성,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게 왜 도움이 되냐?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 사용되는 뇌가 있어요. 거기에 새로 뭔가를 쓰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걸 한번 정보가 들어갔는데 이게 틀렸어요. 혹은 더 다른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이걸 교정해서, 혹은 규칙이 바뀐 거예요. 게임에서 빨간불이 나오면 무조건 배를 누르는 게임이었다가 규칙이 바뀌어요. 어떻게? 빨간불이 나오면 누르는 게 아니라 노란불이 나왔을 때 누르는 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칙을 수정해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그 부위가 발달이 잘 안 돼서, 이 친구는 처음에 뭘 배울 때는 잘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 잘못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정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친구들이 어머님들이 학교 장면이나 학원 장면에서 많이 보시는 게 뭐죠? 오답노트를 아무리 써도 매번 틀려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탑쌓기를 한다거나 퍼즐이나 레고, 블럭 조립을 하는 활동들이 오류를 수정해서 새롭게 배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배우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레고 사러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혹은 우리 아이는 이제 레고는 졸업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연령대에 맞는 교육적인 활동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엄마가 보니까 너 오답 노트에서 계속 틀리는 거 또 틀리던데, 엄마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레고를 조립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레고를 주신다고? 그게 먹히지 않죠. 그들만의 또 활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라서 설명을 드려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활동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걸 하면 도움이 되겠네? 그걸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모르는 아이의 특성과 환경을 어머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뇌의 놀라운 능력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나 연상적인 사고 능력,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어려움을 겪냐, 국어 지문이 긴데 어디를 중요하게 읽어야 되고 어디는 넘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항상 지문이 길게 나오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망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거 다 읽으라고 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읽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훈련을 안 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가지고 두 개를 연합해서 연상하거나 더 상위 개념을 만들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줄어들 거잖아요. 정보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묶을 수 있어야 정보가 줄어드니까 처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독서를 할 때 읽고 한 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양, 재질, 일상 환경에서 자극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인식하도록 초점을 두는 거죠. 신발 두 켤레를 놓고 이 신발 두 켤레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죠.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색깔, 모양, 브랜드, 낡기의 정도, 꼬질꼬질함의 정도, 묻어있는 먼지,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비본질적인 세부 사항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화와 슬리퍼다 그러면은 운동화와 슬리퍼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그리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굉장히 놀라운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로 어렸을 때는 그 끝말잇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이랑. 어느 순간 크고 나면 잘 안 하게 되는데 동의어나 반대말이나 라임으로 비슷한 말 찾기 하거나 끝에 똑같은 글자인 말을 단어 찾아내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웩슬러 검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인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인지 기능도 나오지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동작성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추상적인 언어적인 것과 관련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차근차근 웩슬러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16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눴을 때 시각 추론 능력, 청각적인 추론 능력, 그다음에 시각적인 처리, 이제 빠른 회전이나 공간적인 시지각 추론, 다양하게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시킬 수 있는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앞으로 올라오는 웩슬러 시리즈를 이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웩슬러 검사를 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안 하셨어요. 웩슬러 실제 보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제가 있는 영재원의 아이들 사례이기도 하고 또 아닌 친구들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웩슬러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위스크5에서는 6가지의 영역으로 지표 점수가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평평한 모형을 그리면서 이제 지표 점수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나와요. 예시인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바가 뭐냐면 100점이에요. 평균적인 거. 대부분 저기인데 저기보다 높으면 또래들보다 발달이 되어 있는 거고, 낮으면 아직 발달 중인 거예요. 웩슬러 검사 결과는요, 고정된 어떤 도장처럼 우리 아이의 지능의 끝판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발달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쭉 발달해 가는 과정 중에 한 단면을 딱 잘라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아이는 키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이는 하나도 안 가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키는 되게 자그마한데 유치를 다 가른 애들이죠. 이런 것처럼 발달 영역이 속도가 다 달라요. 쭉 발달하는 과정 중에 어떤 단면을 보고 우리 아이의 인지의 고정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이들 굉장히 지능 지수에 민감해요. 본인들끼리 다 이미 주고받았어요. 이미 한 번.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절대 웩슬러 결과 보고서 가지고 가셔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그게 딱 낙인을 찍어서, 아, 나는 언어 영역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수리적인 영역은 되게 낮구나라고 하면 그게 자기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무서운 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그 방향으로 가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또래들보다 빨리 발달하고 있구나. 이 영역은 아직 잠재적인 발달 영역에 있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내가 자극을 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고서 자체에 각 영역이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0 이상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고 120에서 129는 우수 수준, 110에서 119까지는 평균 상, 그 다음에 평균, 평균 하, 낮음, 매우 낮음 수준, 이런 식으로 제 지표를 7단계로 나누어 놨어요. 영재원 친구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저도 이 친구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을 보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소검사 결과 프로파일인데요. 지표 점수 결과 프로파일을 먼저 볼게요. 예전 버전이라서 웩슬러 4라서 5랑 달라요. 지표 점수가 5에서는 6개인데 지금 여기서는 5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이해랑 처리, 그러니까 지각 추론, 작업 기억은 이제 높고, 가장 높은 건 언어이해고요. 4가지 영역에서 마지막 지표 점수는 전체 IQ인데, IQ가 지금 139인 친구인데 어떤 영역이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죠? 처리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런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전체 IQ는 137인데 언어 이해와 작업 기억은 높은데 지각 추론과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죠. 이런 식으로 인지 프로파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친구와 지금 이 친구의 인지적인 특성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위 검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각 추론이 낮아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억이 굉장히 낮고, 마지막에 보시면 처리 속도가 하위 항목인데도 그 중에서도 3개의 점수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가 나와도 이렇게 프로파일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프로파일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의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느리냐. 지금 이 친구 걸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산수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호 쓰기 에서는 굉장히 느린 거죠. 손으로 필기하거나 하는 것에서는 이제 발달이 좀 덜 된 거고, 그래서 암산하는 능력이 발달된 걸 수 있죠. 암산 능력은 빨리 발달이 되어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그래서 이 친구가 연습해야 될 건 어떤 거고, 암산 속도와 손으로 하는 계산이 달라서 생기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이 이 친구의 개입 방향인 거예요. 100분위로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 쉬운데, 같은 또래의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을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웩슬러 점수에 따라서 점수 이렇게 쭉 줄을 세웠을 때 이 친구의 언어 이해는 99.9%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극단치에 있는 거고, 그런데 처리 속도는 35.9%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거나 발달이 이상한 방향으로 됐다거나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의 특성인 거예요. 특성에 맞게 잘 학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암산하는 실력이랑 손으로 필기하는 실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되게 불편한 감정, 당혹스러운 감정, 혹은 이제 아이들은 짜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면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되고, 발달이 좀 덜 된 거는 보완해서 이 잘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가 재밌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웩슬러를 2004년부터 검사를 했어요. 그때는 성인용 웨이즈 검사 3판이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검사를 한 거죠. 그때 제가 웨이즈 3였을 때 검사한 친구들이 카이스트, 서울대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고대 친구들, 영재원 친구들,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 공업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 검사를 해서 웩슬러 검사를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운이 좋아서 단순히 검사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 실제 이런 인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학습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식의 공부 방법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특성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더니 개선이 되고 성취에서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뇌를 기반으로 한 학습 심리 검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에다가 이 친구의 여러 가지 인지적인 특성이죠. 거기에 기질적인 거, 정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생활 습관,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측정하는 검사를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프로파일이 만들어져요. 수면 패턴이나 공부하는 패턴이나 뭐 벼락치기 스타일인지 아니면 노력형인지 미뤘다 하는 스타일인지 굉장히 성실한 유형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학습에 웩슬러 검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지적인 걸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거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거나 동기 측정이 굉장히 잘 돼요. 선생님들이 관찰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만든 크리에이트라는 학습 심리 검사는 검사 결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거나 정서적인 거나 관계적인 거, 습관,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들이 이렇게 수치로 나와서 개인의 관찰 결과가 아니라 이제 표준화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아이가 현재 학습 기술이 얼마나 부족한지, 비합리적인 신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것에서 원인을 찾는지, 내부긴 외부긴 이런 요인들을 정량화해놨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친구의 인지 패턴과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면 좋을지를 학습 유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같이 받아서 내 학습 유형을 찾으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놀랍고, 마치 내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나만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약하구나라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이 두 가지 검사 결과를 조합해서 어떤 스타일을 찾고 친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개입인지는 이제 앞으로는 실제 사례를 댓글이나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다, 그 사례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웩슬러 시리즈는 2가지 인지 기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웩슬러 검사 결과와 뇌 기반 학습 심리 검사, 크리에이트,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용어가 어려워요. 실제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면 거의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올 만큼 웩슬러 검사는 풍부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검사예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들에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개념 같은 거는 뛰어넘으셔도 되고요. 웩슬러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시중에서 잘못 웩슬러 검사가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웩슬러 검사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경험과 노하우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웩슬러 검사 결과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검사 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